여러분, 속옷, 음식, 그리고 소련 붕괴. 이 세 가지 딱 들어도 이게 무슨 조합이지? 싶으시죠?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셋을 잇는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최후의 물리적 장벽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답이 뭘까 궁금하시죠? 한수필가가 정말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입으면서도 사실 거의 의식하지 않는 속옷이라는 거예요. 속옷이 바로 그 최후의 장벽이라는 거죠. 최후의 물리적 장벽이라니, 아니 속옷에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붙이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속옷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작은 천 조각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문화, 위생, 심지어는 신념까지도요. 사실 우리가 속옷을 입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가리는 걸 넘어서요. 첫째는 역시 위생이죠. 땀이나 유분 같은 걸 흡수해서 겉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요. 또 당연히 민감한 부위를 감염 같은 것에서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속옷이 악령이 몸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고 믿었대요.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까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깨끗함에 대한 생각도 동양과 서양이 좀 달랐어요. 기후 때문인데요. 덥고 습한 동양에서는 옷, 특히 속옷을 매일 갈아입는 게 깨끗함의 상징이었어요. 반면에 서늘하고 건조한 서양에서는요, 옷보다는 몸을 매일 씻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속옷도 그냥 겉옷의 일부처럼 며칠씩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문화 전체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신기하죠?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불과 195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 남성들 중 상당수가 아예 속옷을 안 입었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셔츠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긴 셔츠 자락을 다리 사이로 이렇게 쑥 넣어서 고정하는 식으로 속옷을 대신한 거죠. 정말 기발하고 실용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선데요. 소련 장교 부인들이 서양에서 선물 받은 실크 팬티나 브래지어를 글쎄 이걸 외출복 위에다가 입고 파티에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소련의 속옷은 그냥 기능에만 충실한 하얀 천조가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걸 속옷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이걸 왜 숨겨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정말 재밌죠? 자, 보세요. 이렇게 속옷 하나만 봐도 그 안에 문화, 역사,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은 비단 속옷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다른 옷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바지 있잖아요. 이 바지가 한때는 성별과 권력을 나누는 상징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뭘 입느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치마와 바지의 기나긴 싸움이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들 치마 같은 걸 입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타던 북방 유목민들이 활동하기 편한 바지를 입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바뀐 거죠. 물론 중세 유럽에서는 저건 야만인들이나 입는 옷이라면서 바지를 금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편리함, 즉 실용성이 이긴 겁니다. 자, 이렇게 옷이 우리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바깥 세상과 나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면 음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우리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원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을 고연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은 위대한 문화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위장이다. 해외여행 가서 며칠만 지나도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각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혀와 위장이 기업하는 그 맛이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심지어 정치 분석에까지 쓰였어요. 냉전 시대의 소련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서는 정치인이 뭘 먹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옐치는? 아, 저 사람은 급진 개혁파구나. 사시미처럼 일부 외국 음식은 먹지만 가리는 게 있는 고르바초프는 온건 개혁파. 그리고 오직 전통 러시아 음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강경 보수파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같다고 본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아니, 속옷 하나로 문화를 분석하고 음식 먹는 걸 보고 정치 성향을 예측하다니 정말 대단한 통찰력 아닌가요? 도대체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꿰뚫어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주인공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아주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일본 공산당의 고위 간부였어요. 덕분에 그녀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세상이 동과 서로 쫙 갈라져 있던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양쪽을 모두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체코 프라하의 국제학교에서의 경험이 결정적이었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는 걸 책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배운 거예요. 이런 경험이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러시아어 동시통역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통역사가 아니라 고르바초프나 옐친 같은 세계사의 거물들 바로 격해서 통역을 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사가 바뀌는 그 숨막히는 순간에 그녀는 권력자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아주 사소한 인간적인 습관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요네하라 마리.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정말 깊이 있는 글을 썼죠. 안타깝게도 그녀의 진가는 세상을 떠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요네하라 마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보느냐의 힘, 바로 관점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속옷 한 장, 음식 한 그릇에도 이렇게나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진실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 있는 가장 평범한 물건, 그건 여러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 속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천재 작가 요네하라 마리의 눈을 빌려서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배추, 드라큘라, 보드카라,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진짜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꿰뚫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작가 요네하라 마리가 세상의 비밀을 푸는 데 사용했던 열쇠들이죠. 자, 요네하라 마리의 시선을 따라가는 여정, 그 시작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뜻밖의 장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채소밭에서 시작됩니다.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물어봤을 질문이죠. 엄마, 아기는 어디서 와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바로 그 순진한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요네하라 마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황새가 아기를 물어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어떤 문화권에서는 양배추밭에서 아기를 데려온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왜라는 아주 작은 질문에서부터 요네하라 마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한 조각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찾아낸 답은 정말 좀 도발적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 사람들의 사랑과 만남, 그들의 풍습,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 켈트족 전통을 보면 헬로윈 전날 밤에 젊은 남녀들이 양배추밭에 모여서 점을 쳤대요. 내 미래의 짝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요. 말하자면 이 양배추밭이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합법적인 만남의 광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양배추밭은 구애와 만남의 장소였고 그런 만남이 자연스럽게 아기로 이어졌던 거예요. 결국 양배추밭에서 아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결과를 예쁘게 포장한 일종의 재치 있는 설명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평범한 것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마리의 시선, 이제는 좀 더 어둡고 강렬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네 하라마리의 진짜 대단한 점은요, 정육점 심부름 같은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인류의 깊고 어두운 역사를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녀가 정육점에서 본 광경은 이거였어요. 아직 눈을 깜빡이는 사슴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그 피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에서는 이 동물의 피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급원이었거든요. 이 피와 소금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 바로 이 장면에서 마리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 드라큘라의 기원에 대한 아주 새로운 가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큘라 전설이 사실은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끔찍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기억일 수 있다는 거죠. 오스만 제국의 포위당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마셔야만 했던 그 끔찍한 현실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고 신화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마리는 오랫동안 러시아 전문 통역사로 일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았죠. 러시아라는 나라의 영혼을 이해하려면 보드카 한 병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걸요. 보드카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 40%. 이 40도라는 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 있죠? 그걸 만든 화학자 멘델레이에프가 찾아낸 보드카가 가장 맛있어지는 과학적인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이런 속담도 있죠. 못생긴 여자는 없다. 보드카가 부족할 뿐. 하지만 보드카는요, 그냥 마시는 술 그 이상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삶에서는 거의 만능 도구예요. 예를 들면 소독약으로 쓰고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실제로 겪은 일이래요. 또 강에 빠진 옐친 대통령의 체온을 올리는 데 쓰이기도 했고 어떤 여배우는 이걸로 세수도 했답니다. 심지어는 얼지 않으니까 자동차 유리 세정액으로도 쓴대요. 정말 모든 곳에 쓰이죠. 마리의 지적처럼 이건 보드카가 그냥 술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 구조 깊숙이 박혀있는 생존 도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속담입니다. 마리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평범한 말들, 특히 젊음과 배움에 대한 격언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을 파헤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아,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시간 아껴서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마리는 이 격언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본능적인 의미를 읽어낸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학문이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바로 에로스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섹스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죠. 젊은 남자는 체력은 넘치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나이 든 남자는 기술은 노련하지만 체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종족 번식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성은 양으로, 여성은 질로 승부한다는 거죠. 마리는 이 복잡한 본능의 차이를 아주 위트 있는 프랑스 속담 하나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남자는 늘 원하지만 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는 늘 할 수 있지만 늘 원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런 오래된 격언들이 그냥 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통찰이었던 거죠. 마리의 통찰력이 가장 빛나는 부분은 아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일 겁니다. 강제수용소 생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진짜 의미를 보여주거든요.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나 추위 같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끔찍했던 건 이야기의 부재였다고 합니다. 읽을 책도 없고 새로운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게 사람을 가장 미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서로의 기억에 의존해서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같은 위대한 작품들을 밤새 이야기해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곧 밥이었고 온기였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석방된 날, 그 여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하루 종일 그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멍하니 바라봤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삭막하고 잔혹한 현실만 보다가 마주한 그 작은 생명체. 그 꽃 한 송이가 바로 그녀가 빼앗겼던 모든 것, 즉 아름다움, 존엄성,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의미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에 바로 그 꽃을 선물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네하라 마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숨겨진 의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세상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